미 국무장관이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미 중간선거 이전에 미북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시중은행을 상대로 저수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무리한 대출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은행들은 대출 지원은 검토 중이지만 강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가 규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때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주거 불안을 호소하며 정부 정책에 항의했습니다. 개천절을 맞아 도심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심각에서 타종 행사를 마친 800여 명의 행사 참여자들은 태극기와 피켓을 흔들며 한편에서는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조개류에 이어 어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으로 담배꽁초가 꼽히지만 정부는 꽁초 속 플라스틱 재활용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 소식에 서비스 개선이 먼저라는 시민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승차 거부라든지 아니면은 동승시킨다는 거죠. 동승 아직도 많이 시키거든요. 택시기사들은 처우 개선 실효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합니다. 당일치기 짧은 방문입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2차 정상회담을 언제 어디서 열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논의사항이 될 걸로 보이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서 미국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서울로 와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청와대는 오늘 다음 달 6일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9은 또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부터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권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네 번째 방북에 나섭니다. 일정은 오는 7일 하루. 비건 대북 정책특별대표도 동행합니다. 당일치기로 평양을 찾아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I think it shows forward progress and momentum that the secretary is making his fourth trip back in less than a year. The first, of course, was as 특히 미국은 북한행 비행기를 탈 만큼 자신감을 느낀다고 밝힌 상황.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상응 조치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is going over to North Korea next week. We're working on a second summit, and it just feels good.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 방문 뒤 7일 곧장 서울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방북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예상보다 앞당겨졌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앞두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워낙 오래전에 묻힌 지뢰들이어서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묻혀 있는지 기록도 없다고 하는데 시간에 쫓기지 말고 안전하게 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방탄복을 입은 민정경찰들이 GOP 통문을 지나기 전 마지막으로 총기 점검을 합니다. 격발 상무! 격발 상무! 격발 상무! 태극기와 유엔 깃발이 휘날리는 전방 초소 앞에서 장병들이 일렬로 서서 장비를 좌우로 움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최전방 화살몰이 고지에서 이렇게 지뢰 제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장병 40여 명이 하루 총 4시간씩 투입돼 다음 달 말까지 임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록이 없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거나 또는 많은 불발탄이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지역 화살몰이 고지는 6.25 전쟁 당시 국군, 미군, 프랑스군과 북한군, 중공군이 3차례 격전을 벌였던 곳입니다. 국군 전사자를 포함해 유엔군 소속 500여 구 외에도 북한, 중공군의 유해도 다수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돼
남북이 공동 유해 발굴지로 선정했습니다. 우리 측이 목표로 잡고 있는 면적은 3,200제곱미터와 5,000제곱미터 두 군데로 4가지 이상의 지뢰 탐지 장비와 잡초 제거를 위한 예초 장비 등이 투입됩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예, 지금부터 전할 뉴스는 바로 직전인 밤 9시에 국제 엠바고가 해제된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지난 4년간 전 세계 11개 나라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해서 1조 2천억 원대의 돈을 빼내가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 국제보안업체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수천억 원은 이미 북한으로 빼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보안업체는 조금 전 밤 9시를 기해서 전 세계 언론에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보안업체는 특히 해커 집단이 이 과정에서 한국 금융기관의 송금 데이터도 상당히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신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회담 한 달 뒤 칠레의 한 은행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돈을 빼가려고 했습니다. 미국 보안업체 FIR는 북한의 지원을 받고 있는 APT-38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미국과 멕시코 등 최소 11개 나라 16개 금융기관과 비정부 기구 등을 해킹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해킹을 시도한 금액만 1조 2천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수억 달러는 북한으로 빼돌려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네트워크에 침투해 악성 코드를 심고 자금을 다른 나라 계좌로 빼낸 뒤 증거를 없애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비정부 기구를 이용하려 한 정황도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FIRI 측은 북한이 한국 금융기관의 송금 데이터도 상당량을 수집했다며 한국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심각해진 경제난을 피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됩니다. 최소 7,000명, 많으면 10,000명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 조직들 중에 특별히 활동을 많이 하는 조직을 갖다는 FIRI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APT-38이 수년간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킹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며 새로운 수법을 쓸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기존의 북한 사이버 공격이 전산망 마비에 초점을 맞췄던 데 비해서 이번에 새로 공개된 북한의 해킹 조직은 돈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게 특징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정보를 빼내가는 집단, 적국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집단, 그리고 돈을 노리는 집단 등으로 분화해 나가고 있고 그 배후에 북한 정찰 총국이 있다고 FIRI 측은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정수양 기자입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북한의 해킹 조직 APT-38의 주요 목표는 은행 등 금융기관입니다. 평균 155일, 길게는 2년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야금야금 모아 흔적 없이 돈을 빼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인 템프어밋이 한국과 미국의 정부기관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했고 라자루스가 전 세계를 상대로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에 나섰던 것과 비교됩니다. 분야를 나눠 전문화 경향을 보이는 북한 해킹의 배후에는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연구기관 110호 연구소가 있다고 FIRI는 분석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기소한 북한 해커 박진혁의 개입 흔적이 보이는 금융 해킹 활동은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발동되고 1년 후인 2014년부터 본격화했습니다. 예, 북한이 그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이제 상당한 그 외화벌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미 북한은 그 사이버 금전 탈취, 사이버 외화벌이에 좀 치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해킹으로 외화 탈취에 나선 것으로 FIRI는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앞서 북한의 해킹 조직이 다양한 분야로 전문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최근 우리 통일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특정 정보를 빼내가기 위한 이른바 시스템 정보 수집이 급증했는데 탈북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해킹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군 내부 전용 국방망이 뚫린 건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들 소행이었습니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부처, 모든 부처가 이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도 2016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는 8월까지 435건의 공격 시도가 있었습니다. 악성 코드를 퍼뜨리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목적보다 정보 유출을 노린 시스템 정보 수집이 급증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시스템 정보 수집 공격은 147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의 9배가 넘습니다. 통일부를 노렸다는 점에서 탈북자 정보 수집이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탈북민 정보, 대북 정세 분석 정보 등 통일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연평균 30%씩 늘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보안 관계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는 아직까지 사이버 공격 시도에 따른 피해 사례는 없었지만 외부 해킹 세력의 기술과 프로그램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중은행에 무리한 대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통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는 떼일 가능성은 없는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돈을 빌려줄 수 없느냐고 했다는 겁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은행 측에서는 이게 가능한 건지 문의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압력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협이 작성한 저수지 태양광 취급 방안 검토안입니다. 문건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농협에 저수지 태양광 정책자금 대출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서 책임 분담금에 대해서 은행 여신 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요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농협의 책임 분담 예상 금액은 270억 원입니다. 농협은 책임 분담금 270억 원이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크고 농협 여신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재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요구를 수용했는데 왜 농협만 안 된다고 하는 거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지상욱 의원이 전했습니다. 지 의원은 또 신한은행이 기재부의 대출 조건을 수용하는 대가로 산업부 정책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대가성 제안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태양광 사업에 사회적 협동조합에게는 특혜성으로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대출을 해주라고 시중은행을 압박한 사건입니다. 농협은 심사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는 있었지만 심사 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했고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도 기재부의 대출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을 뿐 수용한 것은 아니라며 정책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이야기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정부가 곧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선 은행들의 대출 규제 방안을 확정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수도권에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규제 지역 안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규제 지역 안에서 대출받아 집 사는 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1주택자가 투기 과열지구 등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집을 추가로 살 때는 대출을 사실상 못 받습니다. 자녀 교육 목적이어도 근무지가 아무리 멀어도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됩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도권 1주택자는 대출을 받아 추가로 집을 살 생각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신규 대출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했는데 미취학 자녀를 돌봐줄 조부모 거주용 주택, 대학에 진학한 자녀용 주택,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 인근 주택 등입니다. 자녀를 장애인 학교에 보내기 위한 경우도 추가 대출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학교를 졸업하거나 병이 다 나았거나 2주택을 인정해준 이유가 사라지면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처분해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 규제 지역에는 서울, 과천, 광명, 하남, 성남시 분당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집을 갖고 있다면 자기 돈으로 집을 사는 건 괜찮지만 금융권의 도움은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이어도 규제 지역이 아닌 인천 등지는 대출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이렇게 집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미성년 자녀들에게 집을 사주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2만 4천 명이 집을 가지고 있고
5채 이상의 집을 가진 미성년자도 100명이 넘는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을 가진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2만 4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통계청이 민주당 심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역별로 경기도가 5,038명으로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 수가 가장 많았고 서울이 3,700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채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도 1,181명, 이 가운데 5주택 이상은 108명이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598명이 거주해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가 1,122명, 서울 전체의 30%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에는 다주택자가 103명, 주택 5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도 31명에 달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잇따른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집이 없는 서민들의 박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처지가 달팽이만도 못하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둘, 셋. 달팽이처럼 안정된 집이 갖고 싶다며 청년들이 땅바닥에 드러눕습니다. 불평등한 주거 현실을 층층이 쌓아올린 뒤 한 방에 부숴버립니다.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24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는 정부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월세라던가 보증금 같은 게 학생 신분에서 너무 비싸서 내년에 저치를 해야 하는데 좀 되게 막막한 심정이 많이 듭니다. 참가자들은 재개발로 터전을 잃은 이른바 도시난민 가면을 쓰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재개발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진 상태에서 주민은 말소가 되었습니다. 정부 대책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남들은 집 가질 때 자네는 뭐 했나? 움츠려야 됩니다. 정부 정치권 자본의 주택 정책은 자가 보유 우대 정책입니다.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정부 주거 정책에 항의하는 뜻에서 오보일배를 하며 2km를 이동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박탈감이 서울 시내에 메아리 친 하루였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오늘 개천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보수와 진보단체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개천절을 알리는 보신각종이 12번 울립니다. 시민들이 입을 모아 개천절 노래를 부르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니다. 아이들은 단군왕검 가면을 쓰고 즐거워합니다. 보신각에서 타종 행사를 마친 800여 명의 행사 참여자들은 태극기와 피켓을 흔들며 광화문까지 이동했습니다. 생일날에 아주 딱 맞는 날씨인 것 같고 대한민국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서울 사직단 단군 성전에서 열린 전통 제례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개천절의 의미를 알렸습니다. I like that they incorporated Korean elements like the flower and the taeguk into the dances. 개천절 민족 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등을 주장했습니다. 수십 년 쌓인 분단의 적폐가 하루아침에 가실 리야 있겠습니까마는 여기 모인 우리들의 힘으로. 하지만 반대편에선 보수단체와 기독교단체 200여 명이 모여 평양 공동선언 무효, 종전선언 반대를 외쳤습니다. 군사 합의한 것은 이 서해 5도를 김정은한테 완전히 넘겨주는 것입니다. 소박한 이들은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 조치 없이 일방적인 평화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개천절에 이런 정치적 집회뿐 아니라 반려동물 행사도 열렸습니다. 개천절의 개와 반려견의 개, 이 글자가 같다는 걸 착안해서 기획했다는데요. 글쎄요, 글자는 같아도 의미는 전혀 다른데 개천절의 의미가 퇴색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려견들이 서로 마주보며 짖습니다.
주인이 말려보지만 짖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잔디밭에 아무렇지 않게 영역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눈치 안 봐도 되고 다른 데 나가면 강아지가 좀 짖거나 막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눈치가 많이 막 보이는데. 오늘 경북대에서 반려동물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반려동물 축제에는 시민 1000명, 반려동물 500마리가 참여했습니다. 경북대 수의과대 학생회는 개천절의 개와 천을 각각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숫자와 연결시켰습니다. 1000만이라는 숫자와 반려인이라는 숫자를 생각을 했을 때 개천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반인들한테도 각인이 쉽게 될 것 같아서 일단 개천절의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성남시청과 경상대, 강원대 등에서도 반려동물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개천절에 반려견 행사를 여는 것은 자칫 당군조선 건국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개천절 칼 개는 열겠다는데 그 개하고 연관돼가 개 축제를 한다 한 거는 좀 우습습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어림잡아 1000만 명. 배려하고 공감하는 행사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굳이 개천절에 열어야 할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경남 합천에 있는 원폭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죄했습니다. 일본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위령각도 참배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원폭 희생자 위령각에 고개를 숙입니다. 일본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입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어 원폭 피해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폭 피해자 30여 명의 손을 일일이 잡고 사죄했습니다. 日本政府が十分に行ってこなかったことに対してお詫びを申し上げ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 정부가 제대로 배상이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당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폭 2세와 환우들에게는 현직이 아니어서 제약이 있지만 치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폭 피해자들은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진짜 실권 있는 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셔서 우리 원폭 피해자의 아픔을 그리고 이 핵이 없는 그 역사를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2009년부터 9개월간 재임한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제 식민지 지배 행위에 대해 사과한 대표적인 지한파 인물입니다. 앞서 2015년에는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굴이나 바지락 같은 조개류에서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검출됐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생선에서도 1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됐기 때문인데 먼저 김지아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 전해드립니다. 시원하고 얼큰한 탕으로 흔히 즐기는 대구. 하지만 소비자들은 천일염과 조개류가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됐다는 소식에 생선도 안전하지 않을까 봐 불안해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더 깨끗할 것 같은 걸 찾아보고 가려먹을 것 같아요. 우려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해역에서 흔히 잡히는 이 생선들의 소화기관을 살펴보니 대구와 아귀, 노래미, 멸치 등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도 먹는 멸치에서도 1개 이상이 나왔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 주요 연안 10곳의 표층수에서도 1세제곱미터당 최대 4개 이상, 평균 2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15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은 태반과 뇌를 포함한 모든 인체기관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량이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꾸준히 섭취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천일염과 조개류에 이어 흔히 먹는 생선까지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산물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그런데 해양을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시키는 주범이 뭔지 아시는지요? 다름 아닌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에는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 이 성분을 재활용하거나 교체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담배꽁초를 단순히 쓰레기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죠. 계속해서 차순우 기자입니다. 인천의 을왕리 해수욕장. 일부 관광객들이 해변에 앉아 흡연을 합니다. 모래사장 곳곳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합니다. 해변가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확인해봤습니다. 1분 만에 10여 개가 넘는 꽁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심 배수구 등에 버려진 꽁초도 결국 바다로 흘러듭니다. 문제는 꽁초 속 필터에 들어있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물질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킵니다. 외국 환경단체에 따르면 한 해 전 세계적으로 3조 7천억 원 개비가 버려지는 꽁초가 해양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때문에 일부 선진국은 담배 필터를 생분해성 재료로 교체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국민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꽁초를 단지 버려지는 폐기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요. 재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좀 이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야 좀 용이하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부가 지난해 담배에서 거둔 폐기물 부담금은 895억 원에 이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병원에서 의료진들을 위협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50대 남성이 아버지의 허리 수술이 잘못됐다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주황색 옷을 입은 남성이 한 손에 흉기를 들고 간호사 데스크를 향해 걸어갑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흉기를 들어 책상을 내리칩니다. 간호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앞에 전화도 몇 차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간호사실 밖에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근무자들은 2명이에요. 오늘 아침 9시 40분쯤 53살 박모 씨가 부산 동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의 아버지는 일주일 전 해당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완치되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하고 간호사를 불러내라 하니까 전화를 안 만나니까 그래갖고 때려치워갖고 내려왔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특수협박과 기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인천에서 성소수자들이 퀴어 문화 축제를 방해한 반대 단체들이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반대 단체들은 오늘도 성소수자들의 도로 행진을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이 때문에 공휴일 도심도로는 1시간 넘게 마비됐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번화가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사람들이 띠를 이루며 누웠습니다. 트럭 바퀴 밑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끌려 나옵니다. 성소수자들의 도로 행진을 막기 위해 반대 단체들이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경찰 병력 1,200여 명이 투입됐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동성애의 문제점, 그렇죠? 그리고 공공 집회에서 이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어린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이죠. 인천 지역 성소수자들은 지난달 퀴어 문화 축제 행사장에서 충돌을 빚은 반대 단체와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성소수자 측과 반대 단체 측의 직접적인 충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혐오 범죄 사과하고 피해 즉시 보상하라. 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두 번째 퀴어 축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색안경을 끼시고 보시기보다는 먼저 오셔서 체험하신 이후에 저희에 대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에서 퀴어 축제가 시작된 지 19년째. 찬반을 둘러싸고 여전히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이르면 연말부터 서울의 택시 요금이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3,000원인 기본 요금이 최대 4,000원까지 인상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물론이고 택시 기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 원! 3,500원으로 조정하라!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택시 요금은 지난 2013년 이후 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법인 택시기사의 월 평균 수입은 217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보다 수입이 더 낮아집니다. 10시간 넘게 일해도 하루에 12만 원 넘는 산학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12만 5천 원. 지금 12만 2,250원 해나가고 있어요. 한 3시간 있으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9시간 일하네. 서울시는 택시기사의 소득을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이르면 연말에 요금을 올릴 계획입니다. 기본 요금이 현재 3,000원에서 최대 4,000원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급격한 요금 인상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가격은 오르고 그런 불편한 점들은 개선 안 된다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먼저 가격을 올리는 거는. 기사들도 찬성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택시 회사 배만 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21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 받나 못 받잖아요, 솔직히. 서울시는 아직 구체적인 인상안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기사와 승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원회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는데 유 장관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 명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13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모든 고등학교가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교육부는 현재 연구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인데요. 자사고나 특목고 같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고등학교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중학교 역시 일부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어쨌든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고등학생을 둔 가정의 교육비는 얼마나 절감이 되는 겁니까? 한 달에 약 15만 원 정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서울의 일반 국공립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요, 이 학생 한 명당 연간 총 182만 3,280원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자, 이 실제로 학부모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이 고등학교 무상 교육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야 뭐 반가운 소식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겠습니까? 재원은 마련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상교육을 하려면 1년에 2조 4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자, 이미 확보돼 있는 예산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추가로 1조 6천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 장관은 현재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더 걷어서 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또 세금 더 올린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 혈세를 더 걷어서 이 고소득층의 사교육비만 대주는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교육이 되면 혈세로 고소득층의 사교육비를 대준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교육비가 먼저 사전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경우에 학부모 2명 중 1명은 줄어든 교육비를 다시 사교육비에 쓸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자, 이 같은 답변은 고소득층 가구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월소득 100만 원에서 199만 원 사이의 가구는 이 교육비로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35.6%였던 것에 반해서 월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50.3%에 달한 겁니다. 결국 무상교육 지원이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생활비 지원이라는 반면 이 고소득층 가구에게는 교육비 지원 효과를 낳는 셈이 된 겁니다. 무상교육이라고 하니까 당장 듣기는 좋습니다만 어떤 부작용들이 예상되는지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겠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석 달 이상 자취를 감춰서 각종 소문이 난무했던 중국의 톱스타죠. 판빙빙이 SNS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연금 상태에서 탈세 조사를 받았고 중국 당국이 1,400억 원의 벌금을 물렸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판빙빙 실종 해프닝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태형 기자입니다. 7월 1일 상하이 병원 공개 행사. 중국 탑스타 판빙빙은 이 행사 이후 행방을 감춰 망명설과 감금설 등 각종 소문이 잇따랐습니다. 중국 세무당국이 오늘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판빙빙의 탈세 혐의를 공식 발표한 겁니다. 对范冰冰采取拆分合同手段隐瞒真实收入偷逃税款，处4倍罚款。 판빙빙과 관련 업체에게 부과된 벌금은 우리 돈 967억 원, 추징 세금은 468억 원으로 모두 1,430억 원 넘게 물어야 합니다. 판빙빙 행방이 묘연했던 건 연금 상태로 당국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중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판빙빙은 SNS 사과문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교만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탈세 초범이라 벌금을 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现在小鲜肉啊，比我们正常工资赚的比较多得多，所以说就更不应该偷税漏税。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영화계에 대한 세금 탈루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걸로 중국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회장이 지난달 은퇴를 선언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이번에는 회사 지배권까지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적 음모론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일까요? 아니면 중국 정부의 압력에 따른 사실상의 숙청일까요? 포커스에서 짚어봤습니다. 마윈이 35살이던 1999년 중국 항저우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 17명에게 알리바바의 미래를 설명합니다. 那么有一天，eBay 股票涨了以后，可能阿里巴巴社区的股票涨，所以不要担心。我觉得 인터넷 这个梦不会破，这个泡沫不会破。 그리고 15년 뒤인 2014년 알리바바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자마자 구글에 이어 시가총액 2위에 오르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我们希望能够寻找更多的全球的合作伙伴，一起把这个市场做得更好更大。 이런 공룡기업의 회장 마윈이 지난달 10일 갑작스럽게 성명을 냈습니다. 창립 20주년인 내년에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는 경영 은퇴 선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실상 그룹의 지배권까지 포기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현재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4,237억 달러, 약 480조 원으로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마윈은 이전부터 조기 은퇴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Thinking about retirement? Yeah, I don't want to die in my office. I want to die on the beaches. 하지만 진짜 은퇴를 선언하자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권력을 잡은 뒤 부패 척결 명목으로 장점인 전 주석의 측근들을 숙청해왔습니다. 알리바바 주주에 장점인 전 주석 측 인사가 대거 포함되면서 마윈 역시 장점인 인맥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게다가 마윈이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홍콩 일간지의 소유주라는 점이 영향을 줬을 거란 추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윈 본인은 정치적 이유는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새 명함을 공개했는데 이름 옆에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군요. 그가 정말 교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인지 한간의 의혹처럼 비명 행사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공 신화로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었듯 훗날 그의 은퇴 이유도 진짜 아름다웠던 것으로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When we were young, nobody gave us a chance. Now we're big. We should give young people a chance. Young people do much better job than we do.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미국의 유명 도넛 체인점에서 한 노숙인이 찬물 세례를 맞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졸고 있었다는 게 이유였는데 동영상이 공개되고 파문이 커지자 도넛 업체 측은 직원을 해고하고 사과했습니다.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장 안 탁자에 엎드린 남성에게 직원이 찬물을 들이붓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웃는 가운데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You have enough time, and how many times their customers and the people going to tell you to stop sleeping here? 노숙자가 주문도 않고 자리를 차지해 쫓아내려고 한 겁니다. 연락이 닿은 피해자 가족은 그가 조현병 환자로 가족에게 연락하려고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충전 중이었다고 항의했습니다. I'm appalled for an employee of Dunkin' Donuts. He had no reason to do what he did to my nephew. 던킨 본사는 관련 직원 2명을 해고하고 사과 성명도 발표했지만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해당 매장 앞에선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피해자 돕기 모금엔 금세 1,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You shouldn't treat people, less than, and that angered me a lot. 앞서 6월엔 신시내티 던킨 매장 직원이 노숙자 컵에 조롱하는 메시지를 적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네, 온몸이 하얀 알비노 다람쥐가 설악산에서 포착됐습니다. 10만 마리 중 1마리꼴로 나타나는 데다가 흰 다람쥐는 포식자의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생존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설악산에서 발견된 건 10년 만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흰 다람쥐가 바위에서 열심히 먹이를 까먹습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온몸이 하얀 알비노 다람쥐입니다. 지난달 25일 설악산을 탐방하던 등산객이 설악폭포 부근에서 발견했습니다. 알비노 증상은 유전적 결함으로 나타나는데 확률은 10만 분의 1로 매우 희귀합니다. 이란 멜라닌 결핍으로 인하여 야생동물들의 몸과 피부가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다람쥐에 의한 이런 알비노 현상은 드물게 희귀하게 나타날 수 있는 태어날 확률이 드물지만 생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온몸이 흰색이라 포식자의 눈에 쉽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다른 국립공원에서도 알비노 야생동물들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지리산과 북한산에서 알비노 다람쥐가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6월 지리산에선 알비노 오소리가 포착됐습니다. 알비노 야생동물은 개체수가 매우 적어 상서로운 징조로도 여겨집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비디오 아트의 거장 고 백남준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 다다익선은 개천절을 뜻하는 1,003개의 모니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화면 이곳저곳이 고장나 현재 가동이 중단됐는데 이걸 철거할지 그대로 둘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높이 18.5m, 웅장한 크기로 국립현대미술관 과청관 중앙에 자리한 백남준 작가의 다다익선. 불 꺼진 1,003개 모니터엔 적막감이 감돕니다. 관람객 눈을 사로잡던 감각적이고 화려한 비디오 아트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계속 가동할 경우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다다익선은 지난 2월부터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생산 중단된 TV 부품을 황학시장과 아프리카에서 어렵게 구해와 지난 30년간 땜질 수선을 거듭했지만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최첨단 모니터로 교체하자, 작품을 아예 철거하자, 의견은 갈립니다. 그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였을까라는 걸 이게 있으면은 표현을 다 못하고 예술 작품으로서 그 역할을 조금 반감된다면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다다익선 공동 제작자인 건축가 김원은 모니터 수명이 8만 시간이라는 사실을 백 작가가 설계 당시 알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 이러는 거야. 자기의 예술관이라는 것은 짧다. 찰나적이고 순간적이다. 한때는 보자보자했다. 근데 지금 죽었다, 캄캄하다. 그 스토리가 중요하다. 미술관 측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초 해법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프로야구 5강 싸움이 갈수록 안개 속입니다. 6위 삼성이 5위 기아를 크게 이기면서 한 경기 차로 좁혔는데요. 정말 끝까지 가봐야 그 결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삼성이 0대2로 뒤진 3회. 최영진이 솔로 홈런으로 추격전에 시동을 겁니다. 구자욱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든 삼성. 5번 타자 이원석이 기아 에이스 양현종을 상대로 석점짜리 역전 홈런을 터뜨립니다. 양현종이 3회를 마치고 옆구리 부상으로 교체되자 삼성의 공격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4회 적점을 추가하더니 5회 안타 8개로 무려 11점을 뽑아냈습니다. 삼성의 20대5 대승, 라이온즈 파크 개장 이후 최다 득점 신기록입니다. 박혜민과 이원석이 각각 6타점과 4타점으로 펄펄 날았습니다. 6위 삼성은 5위 기아를 한 경기 차로 추격하고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10경기 8승을 거둔 롯데는 뒷심 부족에 울었습니다. 롯데가 5대2로 앞선 7회, 이성열에게 2타점 적시타, 대타 최진행에게 석점 홈런을 맞고 역전을 내줬습니다. 롯데는 9회 한 점 차까지 추격했지만 2사 만루에서 한동희의 삼진이 아쉬웠습니다. 롯데의 6대7 패배, 5위 기아와의 승자를 2.5경기로 유지했습니다. 시즌 27호 홈런을 날린 KT 강백호, 역대 신인 최다 홈런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KT는 갈 길 바쁜 LG를 4대3으로 꺾고 전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2경기를 남겨둔 LG는 사실상 가을 야구에서 탈락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지난 2007년 평양에 간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김정일 위원장이 날씨가 좋지 않으니 하루 더 있다 가시라고 했습니다. 예정됐던 노 대통령의 집단 체조 아리랑 관람이 비로 취소될까 봐 연기를 제안한 겁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나보다 더 센 경호실 의전팀하고 상의하겠다며 완곡하게 거절했답니다. 김정일은 대통령이 그것도 결정 못하시냐고 했고, 노 대통령은 큰 것은 내가 결정하지만 작은 일은 결정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이후 노 대통령은 예정대로 아리랑을 보면서 기립박수를 2번 친 것이 논란이 되자 북쪽의 호감을 얻으려고 그랬다며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때 평양에 다녀온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단 체조가 대단하고 기가 막혔다고 감탄했습니다. 10,000명이 장면을 바꾸는데 30초도 걸리지 않더라.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단 체조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말할 때마다 거론하는 대표적인 아동 학대 사례입니다. 장군님 모시고 행사한 그날을 그리며 아픈 것도 참고 훈련합니다. 북한만큼 규모가 크고 혹독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예전엔 매스게임에 어린이와 학생을 동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 시장도 그 시절 매스게임을 두고 대단하다고 감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청와대는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없앤 이유로 병사들이 발맞춰 열병하는 고충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장한 군인들의 고충도 그러할진데 집단 체조에 동원된 북한 어린이들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마침 미국의 민간 인권단체들이 쓴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인권재단의 간부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보다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을 더 중시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신문기고를 통해서 서울이 암묵적으로 평양에 잔혹함을 지지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북측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든 손님으로서 예의든 지나치면 덜함만 못한 것은 세상 모든 일의 이치일 겁니다. 10월 3일 앵커의 시선은 대단한 집단 체조였습니다.
네, 이번 주말은 태풍 정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현재 매우 강한 강도로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토요일에 제주도까지 올라와 이후 남해 동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와 해안 지역은 내일부터 강풍이 불겠고요. 일요일까지도 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도 많이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와 동해, 남해안 지역에 비가 시작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특히 경남과 제주에 폭우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최고 200mm까지 오겠고요. 이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오면서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해안을 비롯해 이 내륙 지역에도 바람이 꽤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주의하셔야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창원 14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곳곳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비바람이 불면서 날이 쌀쌀해진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개천절에 전해드린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